목차를 봐봐, 목차. 책 목차. 뭐 민사집행의 의 쭉쭉쭉쭉 나오지. 그 다음에 제1장 총설의 로마자 3의 2가 물권법서 어쩌고 저쩌고 강제집행 나오는 게 이거야. 로마자 3의 1편 1장 로마자 3의 2의 담보권 실행을 의한 경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법전의 용어는 아니지만 임의경매라고 불러. 대칭된 용어가 강제경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강제집행에서의 강제경매고, 임의경매는 집행권한 없이 저당권 설정한 거 갖고, 저당권 갖고 집행하는 거야.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물권법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민사집행의 종류에 3의 4의 보전처분이 있다. 보전처분에는 보전명령이라는 단계가 있고 보전집행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다만 그게 그리 의미가 없어, 보전집행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즉 집행법의 중요 용어는, 집행권한은 이쪽 판결 절차에서 한 것이고, 그게 이제 분리돼서 집행 절차로 올 때는 이 판결문이 집행 절차의 첫 번째 집행권한으로 작동하고, 여기다가 집행법에서의 이제 첫 시장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돼. 이런 단계에서 보전명령은 집행 권한이 되는 건데, 그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집행이 되는 거야. 일단. 다만 보전집행도 집행문 중에 조금 어려워. 여기서 다시 요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일단 지울게. 요까지 이해됐지? 판결 절차랑 집행 절차를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 판결 절차의 마지막이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요게 이제 분리돼서 첫 스타트로 작동하는 게 요게 집행권한이 되는 거지. 집행할 수 있는 타이틀이 되는 거지. 집행권한이라고 하지. 요거 플러스 여기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다만 이때 집행문 중에 이제 입에 밴 게 뭐는 있어서 승계 집행문. 요 승계라는 말이 붙은 집행문은 뭐냐? 피고 의리, 소송 확정된 판결에는 피고 을로 됐는데, 변론 종료 시점 이후에 병으로 을이 바뀌었을 때, 민사소송법에서 218조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이게 승계인이라면 이 사람한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승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거야. 승계 집행문. 그런 개념이 민사소송법 218조. 우리가 변론 종결 후에 뒤에 승계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집행 권한과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제 이렇게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건데, 보전처분은 이 판결 절차에 해당하는 게 보전 명령이 내려졌어. 그 다음에 보전 집행을 하는 거야. 보전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 없어. 다만 승계의 경우는 이게 필요한데, 보전 명령도 을한테 내려진 보전 명령인데 병한테 보전 집행을 하려면 요 승계 집행문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요 사이의 집행은, 요 사이의 집행이라도 판결은, 가불사의 집행이라도 집행권한 플러스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보전 명령은 보통의 경우라면 집행문 부여받지 않고 고답 집행이 되는 거야. 다만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 그 다음에 로마자 4의 1 도산 절차가 왜 나오냐. 자, 이거는 어떤 특정 개인이 집행을 하는 건데, 도산 절차는 뭐야? 일단 이 집행을 들어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개념만 말한다면, 일단 파산 등이 선고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집행을 못해. 그래서 용어가 개별 집행 금지, 이런 게 교과서로 나와. 그건 어떻게 되느냐? 여럿의 채권자가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이 배당, 이걸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법원과 파산관계인,
파산법원과 파산관제인이 요 절차를 주재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n분의 1씩 나눠갖게. 배당 내지는 변제를. 즉 그래서 강제집행, 민사집행은 개별집행인데 도산 절차는 포괄집행, 포괄적이라는 집행을 써.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개별로 이렇게 집행해서 내 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n분의 1씩 가져가게 일단은 스톱을 시켜.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집행을 못해. 개별 집행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절차 진행돼? 채권을 신고받아. 법원 내지 파산관제인이 채권을 신고받아. 그 다음에 법원 내지 파산관제인이 이 재산을 다 추스려. 채무자,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추스려. 그러면 재산 추스렸더니 한 1,000만 원쯤 된다. 재산이. 근데 빚을 다 합치면 1억인데 그 1억 속에는 5천만 원짜리 채권도 있고 3천만 원 채권이 있고 2천만 원 채권이 있어서 3명의 채권자가 있어서 5대 3대 2면 1,000만 원을 5대 3대 2로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공평한 청산이 그 하나의 목적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도산 절차도 집행은 집행인데 포괄 집행이라고 하는 거야. 포괄 집행. 하여튼 도산 절차. 그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는 세금의 경우에 약간 국가 재정 같은 것 때문에 집행의 이 절차를 특별히 체납처분이라는 여기 압류 이런 것의 용어에서 체납처분 절차라는 이제 세금, 조세 이런 건 국세징수법에 따로 있어. 국세징수법.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로마자 5에 봐봐. 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이 ADR이라서 조정중재물. ADR 얘기하려 했지. 집행법도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거야. 집행법도 봐봐. 여기서 1억 원인데 1억 원 판결처에서는 하해 같은 게 있잖아. 조정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예를 들어 7천만 받아라.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 마인드를 여기까지 와. 여기서 나 돈 없으니까 응? 우리 집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 이거 집 내쫓지 말고 내가 분할해서 갚을게. 여기서도 ADR적인 것을 작동시키면 어떻겠느냐가 내 생각이야. 분할 변제라든지. 아니면 야 너가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오기면 난 사실은 이 판결 절차까지도 채권자인 원고가 진짜 막 고생해서 판결 받았잖아. 근데 판결만으로는 그냥 종이 조각이지.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게 뭐야? 이쪽에서 버티면 집행이라는 단계가 있잖아. 집행하면 또 막 태클 거고 누가 태클 거고 이의하고 막 이게 순조롭게 딱 되겠냐? 그러니까 거꾸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그때 어떻게 1억 원 중에 한 8천만 원만 내가 그럼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2천 깎아달라. 이런 게 여기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잖아. 또는 진짜 돈 없는데 채권 입장에서는 뭐 이거 가봤자 뼈도 못 추릴 것 같은데 얘가 한 3개월에 한 20%씩 한 2년에 걸쳐서 갚게. 물론 이제 그게 또 안 지켜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단계에서 수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노력과 비용과 막 고생과 그게 ADR이잖아 사실은. 응? 그걸 형은 어떠냐가 내 생각이야. 그 다음에 민간경매제도야. 그 다음 민간경매니까 느낌 어떠니? 나는 이 판결에서도 ADR이 미국식으로 ADR이 우리는 ADR이라고 하지만 다 무슨 민간이 사업 비즈니스로 하는 건 없어 우리나라. 법원이 조정을 다 관할하지.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 가서 보면 행정기관의 어떤 부속위원회 같은 거, 뭐 무슨 조정위원회 이런 거잖아. 다 그 준행정적인 그런 ADR로서 자리 잡고 있지. 순수 민간 없어 우리나라. 순수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중재에서 상사중재원인데 그것도 법무부가 관할해서 독립성이 없어. 근데 미국식으로 치면 변호사랑 판사가 전직이지 전직. 비즈니스로 하는 거야. 우리가 훨씬 싸게. 미국은 이제 되게 소송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화해 같은 게 우리보다는 빈번하니까 아예 비즈니스로 하는 거야. 전직 판사들, 변호사들이 분쟁 해결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분쟁 해결. 우리는 지금 다
준행정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없어. 근데 하여튼 민간이 분쟁 해결한다. 내가 시도를 하는 게 이거잖아. 민간 에이드. 훨씬 싸고, 훨씬 전문적이고,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잖아. 우리가 해주겠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 법원이 하는 거. 그 당사자들도 민간한테 하는 거에서는 민간 경매. 봐봐, 이 경매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매매잖아, 매매. 앞에 경이 붙었죠. 그러면 여러 번 옥션, 뭐 온라인 이런, 그러니까 민간 경매에다 온라인을 결부시키면 사업이 괜찮지. 우리 중고 물품 뭐지? 그게 일종의 이게 새거나 아니니까 중고 물품에 가격 높은 거 부르는 사람한테 팔리면 되는 거잖아. 경매라는 게 그거잖아. 부동산 경매, 아파트 지금 빚 못 갚아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낙찰이라는 용어를 쓰잖아. 근데 그 낙찰가가 경우에 따라서 되게 좋은 건물이면 거의 100%에 가깝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한 번 유찰되면 20%가 또 깎여. 세 번쯤 유찰되면 한 20-30% 값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민간적으로 하는 걸 내가 또 학회에서 한번 주장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 나중에 교과서 읽어봐. 동산경매는 이렇게 공지해서 경매한다는 게 사실상 힘드니까 채무자 집에 있던 냉장고, 예를 들어 테레비, 악기 이런 거 경매하면 누구밖에 안 오냐. 그거 브로커에 거의 이렇게 내통한 사람들이 와서 그 저렴하게 싸가. 완벽하게 공개하면 좀 더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있잖아, 어찌됐든. 근데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어찌됐든 공개되는 건데, 동산은 공개된다고 하지만 그 공개의 이 뻗침이 알만한 사람끼리만 아는 거야. 그래서 경매가 아니라 이시훈 선생님 책에 보면 밀매라고 그래, 밀매. 비밀매매, 비밀매매. 공개, 이게 아니야. 그런 폐단 아닌 폐단도 있는데, 내가 민간에다가 온라인까지 결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의 어떤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물건을 결과는 그 옥션적인 방법으로 해. 근데 일반 지금 강제집행은 안 하는데, 뭐 기술적으로 뭐든 그렇잖아. 왜 못해? 정보도 그 물건에 대한 하자나 흠이나 우리 중고에서 어디에 좀 흠이 있음, 하는 거지. 실제 그러면 온라인으로 안 하고 한다면 직접 가서 봐가지고 파악하듯이 온라인에서 조금 그게 잘 전달이 안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못하는 건 아니잖아.